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을 빛내주실 분은 이코노미스트 빈센트 님이 오셨습니다. 빈센트 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책을 만드셔서 대단하셔요. 네, 이 책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건 좀 어려워 보이던데 제가 살짝 지금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내용을 못 읽어봤는데 오늘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19일 수요일인데 오늘 출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출간하고 첫 코너이고요. 네, 경제지표를 읽는 시간.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걸 자꾸 이제 노하우를 빼시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일을 좀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투자 기본서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경제 지표를 바라봤던 시각을 담은 건데 각도기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저만의 노하우를 뭐 뺏긴다라고도 의미를 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저랑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고요. 투자 기본서이기 때문에 집에 하나 꽂아 주셔서 그때 필요하면 찾아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경제 지표라는 게 좀 딱딱하죠. 더구나 경제 지표라는 게 적시성 측면에서 우리 재테크 투자 관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면 7월 달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가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빨라야 6월 달 GDP 같은 경우는 1분기 3개월 전 거를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블랭크 기간에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 지표를 이 선행 지표인 소프트 데이터, 즉 경제 주체들한테 서베이로 물어봐서 우리가 추출하는 데이터를 저는 소프트 데이터, 말랑말랑한 소프트 데이터라고 정의를 내리고 또한 기업으로 따지면 실적 같은 것을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같은 그런 하드 데이터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에 선행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다 매칭시켰고요. 근데 그 매칭하는 것들이 국가마다도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 경제 구조상 뭐 소비가 중요한 국가가 있고 또 어떤 국가는 투자가, 어떤 국가는 수출이. 그래서 각각의 국가별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이 선행 관계를 매칭시켜서 설명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나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데이터니까 약간 소프트한 그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시장은 매우 뜨겁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 얘기하기에는 정말 이제는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20% 가까이 거래소가 올랐고 코스닥은 33%가 넘게 거의 35%라는 놀라운 상승을 해주었어요. 2000년 코로나 때 겨우 거래소가 40%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다 회복되었다. 물론 이제 코스닥이 이제 좀 편중이 심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바톤 하나만 받아서 한두 업종이 같이 쫓아가주면 이제 코로나 때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또 미국은 또 애매하고요. 자,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현재 상황들은? 실물 경제를 바라보는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자꾸만 같은 자산 시장의 부스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시차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한국 경제가 괜찮냐? 그러니까 자산 가격 말고 한국 경제가 괜찮냐를 본다면 여전히 적신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은 그 괴리는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만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만나는 시차와 시점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만난다는 게 포인트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의 주전공인 실물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한국 경제는 적신호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석학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죠. IMF, OECD, 월드뱅크. 자, 그들이 수정 경제 전망을 1년에 많게는 4번, 적게는 2번가량 하고 있는데 매년 수정 경제 전망을 해오면서 지난 6개월 전보다 현재가 세계 경제는 성장률을 오히려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오늘도 뒤에서 그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어저께 기준 18일 기준으로 꽤 좋게 나왔죠. 네, 4.5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또 따져보면 이 부동산과 건설업 부분들이 플러스 전환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빠른 흐름이고요. 더 나아가서 3월달 중국의 수출은 또 서프라이즈가 네. 나왔습니다. 놀랍게 나왔죠. 네. 자, 그렇다면 과거에 뭐 책에도 제가 잠깐 다룬 게 있는데 중국의 수출 데이터랑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상관관계 콜레이션이 거의 0.87이에요. 네, 그렇죠.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3월달 중국 수출은 이렇게 좋아지는데 한국의 수출은 어떠냐? 여전히 역성장을 하고 있고 무역 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 관료들은 곡간이 비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경각심을 국제사회, 국제기관에서는 보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홍수 속에서 자산 가격이 괜찮고 또한 지금 안 보이는 실물 경제의 기대감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모두 괜찮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실물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신호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산 시장이 올라간 것은 사실 제가 항상 요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보는 것은 사진으로 보는데 네. 정밀 사진으로 뭐 4K든 8K든 그렇게 정밀 사진으로 보는데 실물 투자 시장은 동영상으로 흘러간다. 네.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건 이미 과거의 시간이고 네. 동영상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위 네. 말하는 선반영인데요. 네. 지금 주식시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뭐랄까 명제를 던진다면 지금은 나쁘지만 향후의 경제는 회복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 올라올 거고 중국 수출 올라오니까 이제 곧 올라오겠네. 이런 그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쁩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특히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한다. 네, 네. 미래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중에서 하나가 중국의 개선 효과가 한국의 미래다라고 네.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의 효과가 과거에는 한국의 탄력성이 1이었다면 네. 점점 그 탄력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그 폭 자체가 아직 가늠이 안 된다는 거. 여전히 불확실성이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중국이 얼마나 좋아질까? 중국이 얼마나 좋아질까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중국이 좋아지려면 올해는 특히 소비 중심의 경제 회복이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결국 소비 경제가 중국 입장에서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절하는 것도 발휘를 할 거고 또한 정부 쪽에서도 이 소비 증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스팅을 할 건데요. 그렇죠. 문제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소비가 살아나려면 부동산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전히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살릴 거다라는 스탠스를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이 제한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개선으로 기대로 한국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그럼 만약에 중국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완만해진다면 그러면 기대감이 꺾이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은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그 반대 입장에서 논지를 좀 펴보면 저희 채널에서도 중국 부동산이 살아야 소비 심리가 살아서 소비가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인정을 하는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고 사회주의 그 시스템으로 밀어붙이는 시스템이니까 사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주가 흐름들 중에 반도체 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인프라라든가 이 주가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저희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가격까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냐면 항상 공산당이 정책 당국이 무언가를 진행하면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쏟아들어올 거고 그러면 그쪽 업종은 너무나 좋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도하게 올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경제지표 중국에서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률도 서프라이즈 나왔고 수출도 완전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성장률은 그냥 잘 나왔고 수출은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고용은 떨어졌습니다. 네. 네.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부스팅을 계속할 거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의 부스팅이 있었지 않느냐. 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작년 한 해의 부스팅이 주가로 반영이 안 됐고 실물 경기에도 별로 반영이 안 된 듯하고 여기서 또 계속 엑셀을 밟고 있으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기 전에 일정 수준의 소비와 소비 관련된 이런 것들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고 네. 또 각각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괜찮아질 거다. 꽤 가파른 속도로 경기 회복이 나타날 거다. 즉 중국의 계획 경제를 갖고 있는 공산당 정부가 현재 나타나는 고용시장의 둔화를 좌시하지 않을 거다. 가만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성장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네, 돈일까요? 그렇다면 지난해 그 어떤 국가들보다 돈이 많이 풀었던 인민은행, 네. 그 돈은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결국 그 돈이 지금 마중물 역할이 돼서 올해 네. 꽃을 피울 거다라고 예. 본다면 자,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중국도 글로벌 경제의 한 일원으로서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중국의 성장 모멘텀은 선진국에 대한 수요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진국에 대한 수요 플러스 중국 자체적인 내수이겠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 자체적인 내수는 중국 정부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통과 의뢰는 있겠죠. 부동산이라는 게. 하지만 중국 정부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계획 경제라는 의미에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내년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선진국 수요가 중국향의 수출 또 중국향의 다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거기 중심에는 결국 미중에 대한 경쟁이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얘기가 공교롭게도 특히 지난주와 이번 주에 브라질과 시진핑, 룰라와 시진핑의 악수, 네. 또한 에어버스 마케팅을 하러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마크롱과 또 시진핑의 미력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배제하고 여타 국가들은 중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갈등은 올해는 훨씬 더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기하게 우리 빈센트님이 반대 입장에서 계속 이제 약간 토론하는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 네. 큰 틀에서는 그 미중 분쟁, 무역 분쟁이 심하고 블록화가 되고 그 동의를 하는데요. 네. 월마트의 상품이 여전히 거의 대부분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고 네. 한국도 가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거기서 이제 물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제조업하고는 이제는 뭐라 그럴까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대체 불가능. 예, 대체 불가능하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은 중국의 제품을 많이 쓸 거고, 뭐 아이폰을 인도로 일부 이전을 시켜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또 여전히 중국산을 꽤 많이 쓸 것이고, 그 이번에 수출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중국산 없이는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갈 수가 없다. 생필품이나 이런 네. 그 재화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라든가 그다음 성장 산업에서의 성장 제어, 중국의 주가 흐름과는 전혀 상반되게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첨단 기술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는 확연한데 나머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무역 유통에 있어서는 전혀 손상받지 않지 않겠느냐. 네. 의미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그 여치도 변화입니다. 중국의 이미지가 뭐였을까요? 중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치가 뭐였을까요? 결국 전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싼 가격에 제품의 경쟁력을 뛰어넘어서 제2의 도약 단계에서 지금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일부 생필품 아니면 중국 제품의 대체 불가능한 것들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견고해요. 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런 견고한 것에 좀 더 무게를 줄 것이냐 아니면 제2의 도약과 성장성에 무게를 줄 것이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말씀 주셨던 대체 불가능한 기준이 좀 더 연장선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매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어떨 것이냐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가 엄청나게 지금 GDP 보면 3월 달에 엄청나게 뺑뺑이를 돌렸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죠? 1, 2월 달에 박혔었으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뭐 유가가 올라가지도 않는 거고 뭐 다른 뭐 원자재 가격들이 뭐 크게 올라가지 뭐 BDI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다른 것들이 별로 뭐 안 올라간다는 건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의 역할 그리고 어떤 엔진의 역할로서의 강력함 이거는 뭐 조금 힘이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한테도 앞서 말씀드렸던 탄력성이라고 표현되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 네. 이것도 확연히 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산 시장이 요청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성장률을 중국은 담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수많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네. 전 세계가 고금리로 이제 신음할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 중국은 조금 버텨서 동력으로서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네. 또한 중국의 성장 회복이 주변 국가들의 뭐 자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약간 좀 이분법적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가 주로 보는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OECD 중에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이미 바닥을 찍고 4개월 정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실물 경제 빠르면 6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중국은 올해 실물 경제가 저점을 봤다라는데 많은 확신이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는 괜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 성장의 회복 속도와 폭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따라서 중국 자체의 직투자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네. 중국의 경기 개선이 한국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에 있어서 IMF, OECD, 월드뱅크가 세계 경쟁률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때 중국의 경기 회복에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장의 숫자를 보면요, 엄청 미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이전보다 세계 경제의 시계가 밝다,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수치 효과는 상향되는 그 효과는 너무나 미미해요. 그렇다면 딱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큰 리세션에 대한 침체는 중국 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중국 경제가 과거처럼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인으로서 어떠한 핵심 엔진이 되기에는 아직은 더구나 앞으로는 좀 더 불확실하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글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 일부는 막아줄 수 있으나 또 성장의 동력으로까지 힘 있는 엔진까지 역할을 하는 것은 의문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직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중국 부동산은 영원히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중국 부동산이 영원히 안 올 거라기보다는 두 가지인 거죠. 중국의 부동산을 처음에 잡으려는 가장 의도가 뭐였냐, 네. 그게 해결됐냐라고 하면 중국은 언제든 스탠스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풀어준다 하더라도 핀셋 규제를 어느 정도 적절히 섞는 정도를 보고 있고요.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결국 중국의 부동산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도 계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풀어주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대출을 풀어줄 거냐에 대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네. 것이죠. 네, 똑같은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네. 거시 측면에서 보면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해서 경기가 아주 활성화되지 못한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부동산 그 중개업소 갔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매물이 너무 많아요. 네, 매물이 많아서. 매물이 너무 많아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양평 가서 너무 충격을 받고 왔는데 3분의 1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사자 없음. 뭐 이런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없음 팔자만 있는. 사자 없음 팔자만 3분의 1이야. 그 단지의 3분의 1이 팔자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면 결국 이런 부동산 상환들이 결국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못 돌아오니까 네. 이자 돈 내야 돼서 맞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건 봤다. 네. 그리고 중국도 그런 측면에서는 네. 우리보다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네. 조금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뭐 10억짜리가 5억 빠졌다가 6억 되면 네. 기분 좋아서 돈 쓸 수 있느냐, 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을 초과하는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초과한 유동성.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부동산을 초과하는 유동성이 충분하면 부동산으로 매몰되더라도 네. 유동성이 일부 매몰되더라도 네. 나머지 유동성으로 시장을 네.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 네. 않으면 네. 현재 시장이 해석이 잘 안 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중국의 인덱스를 뭐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네. 중국의 뭐 최근에 사용자 총액도 많이 보지만 M2 증가율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많은 미래가 보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유동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요, 스탁 고정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즉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최근에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잠식되는 자본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스펀지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친 다음에 이 초과된 유동성으로 많은 부분을 메이크업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스폰지로 그 유동성을 뽑아낼 수밖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밑빠짐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라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뇌관이라고 보는데 네. 한국은 그게 가계부채 쪽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네. 중국은 가계부채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업적인 부채가 네. 훨씬 많기 때문에 네네. 결국 주가도 기업의 행동에 대한 거울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의 유동성의 효과를 맛보기 전에 네. 잠식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어디가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지는 유동성이 이런 걸 다 메이크업하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주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뇌관이라는 건 거의 늪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유동성을 퍼부어도 계속해서 잠식될 거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에 그런 꽤 컸죠. 네, 거였잖아요. 그때 컸죠. 그러니까 저는 2008년도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그림이 형상이 그려졌냐면 싱크홀 났다. 네. 자산 네. 시장에 싱크홀이 벌어졌다. 네. 그러니까는 버블로 막 밀어붙여서 부동산 가격을 올렸는데 그게 진짜 허황된 버블이었다는 게 아니고 버블이 뻥 터지면서 허공으로 사라지고 나자 그만큼의 자산이 싱크홀이 나면서 없으니까 네. 거기다 현금을 쏟아부어서 헬리콥터로 쏟아부으니 맞습니다. 그 싱크홀을 돈으로 채워서 겨우 살렸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지금 유동성이 너무 파티가 나고 그렇죠. 있다. 이게 문제잖아요. 정확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 봤어요. 음, 이걸 중국이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핀셋 규제가 네. 그냥 계속해서 풀어주고 말고 그냥 저도 동의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동부유가 끝난 건 아니에요. 겉으로 네.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사회주의 특색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공동부유 유지할 것이고 네.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그 부동산 부스팅으로 과도한 경제 성장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거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책 당국이라는 게 네. 이번에 이제 그럼 결국 그 말씀의 논조에서 보면 어디서 결국 드러날 거냐면 중국의 고용률이 네. 다시 회복이 된다면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 당국은 네. 아무리 공동부유나 어떤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바란다고 할지라도 네. 지금 당장의 불황과 불경기를 견디지 못하는 네. 존재일 수밖에 없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네. 그거는 작년 버전이 아니었을까요? 네. 올해 시진핑 정부가 고용률에 신경을 쓰겠지만 네. 작년만큼 영구적 연임이 가능한 올해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너무 정치적 해석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볼 때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볼 때 네.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작년의 중국 정부와 올해의 양해 이후의 중국 정부는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의 결국 고용이 가장 중요하죠. 네. 사회적인 큰 변화는 고용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의 뭐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도 좀 분분하지만 발표도 좀 분분하고 중국의 고용률이 턴어라운드 된다 하더라도 고용률이 좋아지고 다시 한번 실업률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하더라도 중국이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을 훨씬 더 완화적으로 바꿀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퀘스천이고요. 또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국의 유동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이유가 계속 생기냐면 그만큼 들어갈 룸이 많가? 그러니까 싱크홀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훨씬 더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중국 정부가 알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돈으로 막아야 될 범위가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닐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유동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걸 해석하실 때 3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소요라든가 사회적 불만을 잠재워야 될 이슈가 사라진 걸 수 있다 일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개념인 거잖아요. 고용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네네. 그러니까 고용도 있고 뭐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 지표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결국 중국의 뭐 성장률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자주 보는 3종 지표, 산업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정투자 자산, 그 위에 고용 지표도 쭉쭉 있을 때 그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고용이 최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3년임이 되었으니 황제 등극을 했고 지금 그 지난 몇십 년간의 그 덩샤오핑 이후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었고 오히려 덩샤오핑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얻었으니 거의 일종의 총화 단결된 그리고 모든 그 주체들이 경제 주체건 뭐 정치 주체건 주체들이 당의 명령에 복속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서 네. 오히려 더 편하게 이번 인터넷 기업들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 보면 그런데 네. 그렇게 인터넷 기업을 2년 반 동안 못 살게 굴더니 이제는 네. 해라 라는 거죠. 왜? 이제 내 말 잘 듣는 거 알지? 마이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많이 작살나는 거 봤으니까 너희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그럼 이제 우리 말 잘 들을 거지? 그래 그런 다음에 니네 마음대로 해. 대신 우리 말은 잘 들어. 네. 우리가 가르쳐준 대 안에서 놀아. 이런 어떤 그 강력한 권한이 오히려 생겨서 네. 그 정책 드라이브를 하는데 더 편하지 않느냐. 이것도 너무 또 좋은 얘기인데요. 오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네요. 재밌네요. 제가 공교롭게 스타트업이 있잖아요. 네.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관가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 세계 경쟁력은 없어집니다. 중국의 경쟁력은 네. 떨어지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 엔터 안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중국 정부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중국 산업 중에 플랫폼 기업을 죽이는 행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보면 과연 고용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일부 풀어줬다라는 것에 고용 창출이 될 거다라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글로벌리 경쟁력이 없어져서 그 기업은 오히려 도산될 겁니다. 그게 고용 시장에는 더 큰 폐해를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용도 매우 중요하겠죠. 어떻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고용이라는 것이 결국 기업이 창출하는 거고 중국 정부가 만약에 중국 뭐 공산당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 중국 정부가 한국처럼 뭐 공사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정부가 다 뭐 고용을 이끌 거다라는 스탠스가 아니라면 결국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창의성의 영역이 과연 지금 그동안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꽃을 피워가지고 어떤 중요한 그 플레이어들을 계속해서 생산시키는 그런 국가적 시스템이냐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엔터 안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창의력이 중요한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을까에 네. 대한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완전 막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베트남이 보여주고 있죠. 네, 베트남도 그렇죠. 네, 공산주의 네. 국가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획일적인 그 스탠스와 효율성은 저는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그 미국 그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를 보고 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얘네는 군대가 아닌 회사에서도 군대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 그 유리공장, 자동차 유리공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네. 미국 노동자들하고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획일적인 문화였던 그 공장이 그쪽으로 갔는데 미국 노동자를 쓰니까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주말에 자기 집 목장에서 말 타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시키는 대로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되니까 다 기계화합니다. 네. 그게 더 낫다는 것이죠. 미국에 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부분 안 될 거고 뭐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스타트업이 중국에서 이제 들 나올 거고 뭐 그런 건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계획 경제가 포괄할 수 있는 그 경제의 영역만 갖고도 네. 상당한 성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옛날보다는 성장률은 떨어지겠지만 물론 네. 옛날엔 그걸로만 갖고 네. 네. 지금은 이제 좀 네. 다른 것들이 붙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중국이 갖고 있는 마켓 쉐어로만 몇 년 괜찮다. 네. 충분하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저는 이제 어떤 거에 좀 더 주안점이 있냐면 그래도 네. 항상 경제 주체들은 특히 주식시장은
현재 풍족한 것보다, 왜냐하면 흔히 기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캐시카우가 많은 기업들, 안정적인 기업들도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가는 곧바로 곤두박질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중국이 현재 미국하고 견질 만큼 넘버 2의 위상을 떨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마켓 시어는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런 미국이 저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중국하고 내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 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성장성이 제약되는 그 순간 네.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리 해야 된다. 거기에 좀 더 저는 포커스를 두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 얘기를 했으니까 한 진도만 더 빠져볼게요. 오늘 아주 진짜 중국과 관련된 중국과 미국 관련된 진짜 재미난 얘기 하나 있었습니다.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께서 네. 난 너무 충격받은 저는 솔직히 네. 얘기고 900년 이래 경제 데이터상으로 지정 확정 리스크는 언제나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네. 미국으로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나간다면 네. 세계 교역상 기축통화로서 지속되어온 달러의 지위가 당연시 될 수 없을 것이다. 네. 옐런 장관부터 시작해서 달러 패권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죠.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4월 달에 유일하게 국제유가가 위안화로 또 결제가 됐고 네. 달러 패권이 정말로 우리가 지점장님도 아마 역사책에서 배우셨을 거고 저도 배웠을 텐데 언젠가는 흔들리겠지라는 미래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우리 평생은 안 올 거야 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1월 달만 해도 설마 우리 평생은 안 오겠지. 네. 근데 지금 유럽중앙은행 총재 입에서 이 얘기 나왔다는 건 게다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네. 마크롱이 딱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네. 마크롱이 예전에도 미국한테서 금을 뺏었던 나라 아닙니까? 맡겼던 금을 뺏었던 나라. 네네. 딱 뒤통수 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네. 나라고요. 뭐 영국하고 전혀 상황 다르고 또 네. 독일하고도 전혀 상황이 다르니까. 네. 딱 중국에 붙으면서 자기 물건 팔면서 네. 이번에 중국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여요. 네네. 미국은 도시가 전부 아니야. 네네. 이래 버린 거죠. 네네. 그냥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기축통화는 저는 뭐 해석은 분분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의 정의는 뭐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은행 간의 결제 시스템을 주로 하는 통화입니다. 네. 하지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을 결제할 수 있는 통화를 저는 기축통화의 또 다른 정의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은 무엇일까요? 라고 보면 저는 국제유가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전 세대에 중요했던 자산인 유가, 원유, WTI 이런 것들이 이전의 기축통화에서 지금 다변화 통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축통화 여전히 미국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 반도체일 거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위안화로 결제한다? 라는 것이 가시화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정말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과연 되겠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던 것처럼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는 특히 전 세계에서 유가를 3분의 2 정도 공급하고 있는 중동 지역과 사우디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한 반대편에서 가장 큰 수요를 갖고 있는 구매처인 중국이 그렇게 하겠다 하니 이제는 미국이 이러지 저러지 못할 상황에서 또한 미국의 안보 자산이 국제유가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고 있는 그 과정에 이전 거는 단전히 이왕이면 중요하겠지만 큰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전과 다른 큰 축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속도인 것이죠. 과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 거냐. 저는 한 번은 어렵지 속도는 되게 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크립토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양합니다. 달러 중심의 통화에서 다변화 통화로 바뀐다 한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건 지금의 이 기축에 대한 축이 되는 통화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공고히 하려면 어디로 넘어갈까에 대해서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게 또 그쪽이다 보니까 왜 3.0을 비롯해서 디지털 쪽으로의 좀 더 영향력이 중점화되지 않을까? 디지털 쪽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아요. 위험자산 선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죠. 미국 기준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닌데 비트코인은 꽤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부터는. 뭐 그런 건 분명히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사실상 중동하고 중국은 물물교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물 교환이나 마찬가지니까 위안화 결제가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상 중국에서 사줘야 되는 수많은 사야만 하는 제조 물건들, 네. 네. 제조 우리가 하는 뭐 사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 보면 네. 마이크 때만 독일제지. 네. 마이크 이거 중국 거예요. 아, 네. 이거 되게 좋은 마이크인데 중국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더 비율을 들으셨으니까 이게 네. 바로 중국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기간이 되는 독일 제품과 중국 제품이 어우러졌을 때 하모니가 됐을 때 중국이 각광받는 건데요. 지금은 중국이 다 해야겠다라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좀. 근데 뭐 사실은 하죠. 이것도 해요. 네. 우리가 근데 제일 좋은 걸 사서 독일제를 산 건데 중국 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오거든요. 제가 이제 제품을 많이 사보면 저 알리익스프레스 주요 고객 중 다이아몬드 고객입니다. 자전거 용품을 거기서 하도 많이 사가지고. 근데 어쨌든 깜짝 놀래요. 제 제품 보면. 그러면 이제 석유 받고 물건 주는 개념이잖아요. 네. 중간에 그러면 저 위안화로 하자 하지만 사실은 위안화의 실질적인 유통 없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서로 상계를 한다고 치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의 위안화가 상당히 그 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봤는데 그 동안에는. 아, 그래요? 저는 뭐 자리 못 잡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네네. 지금 계속 치고 나오는 거 보니까 네네. 이거 뭔가 좀 자리를 잡는 거 아닌가. 아, 거기서 지점장님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달러 패권은 위안화한테 시간의 싸움이지 언제는 잠식당할 거다. 그게 뭐 10%냐 5%냐 6%냐 싸움이지 결국 이전보다는 네. 지금보다는 미래가 잠식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 반경 중에서 네. 어느 쪽에 기회가 있을 거냐라고 해서 저는 디지털 쪽으로 넘어온 건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최근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한 번이 어렵지 속도가 좀 낼 거라는 거. 그리고 되게 미세한 어나운스지만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도 완전히 100% 지금 자유화가 아닌데 자유화를 하겠다는 게 위안화의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로서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국과 이제 중국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한번 이제 미국으로 본토로 한번 넘어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본토입니다.